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자, 그 전 세계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치에서도 눈을 퍼다 나르고 있죠. 뭐 소치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강원도 영동 지역에도 지금 폭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쎄요, 미국은 이 이상기후가 없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지금 날씨를 핑계대면서 시장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12월달, 1월달 지표가 날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테이퍼링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쪽은 3월달이나 가야지만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GDP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3% 오히려 3% 감소하는데, 증가하는데 그쳤죠. 시장의 예상치는 0.7% 증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GDP 증가가 이거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베노믹스가 지금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걸 텐데요. 지금 일본 시장이 반등이 약한 이유, 여기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외국인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에 대한 숏 포지션에 대한 쪽이 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학영 정문위원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손님들을 모시고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FWS 투자자문의 박지연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예. 그 FWS 투자자문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현재 저는 선물 트레이딩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고 또 어떤 종목들이 혹은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 내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나 혹은 아니면은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종목들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 자체가 다르죠. 이학영 전문위원님하고 저는 이제 오디오형 지금이라면은 벌써 그 화면이 벌써 남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모 통신사 광고 잘생겼다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남자 탤런트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지를 맞춰주시는 분, 누구 닮았는지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심지어는 분장실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와우에서, 지금 김수현 탤런트 김수현 씨가 형이라고 부른다고. 정말입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정말입니까? 대단한데요. 여성분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울렁울렁이게 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건설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 은행주, 지금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역시 건설주,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지금 GS건설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고, 또한, 지금 8천억에 대한 작년 분기에도, 지금 8천억 정도에 대한 회계 손실에 대한 쪽을 숨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데 시장에서 좀 읽어지고 있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주들도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업종, 지금 앞에서도 시황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옵션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매도 포지션이 좀 풀리고 있다. 숏 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소재주라고 하죠. 소재주들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태양광, 화학주까지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롯데케미칼은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롯데케미칼은 에탄올 베이스에 대한 지금 합작, 공장 설립에 대한 쪽은 다른 화학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롯데케미칼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에도 시장에서는 좀 약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V-NAND 투자 지연 소식에 따라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 이슈 체크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찌됐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어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16주 연속 지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주 연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매도 금액은 줄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16주 연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자금을 배분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 텐데요. 반면에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 선물 시장 쪽에서 금요일 날 한 6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8천 계약 누적 매도, 물론 이제 그 8천 계약 누적 매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좀 중립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재현 연구원님. 그 외국인들 그 선물 매매에 따라서 네. 시장에 대한 쪽이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웩도덕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의 선물 매매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경향을 지금까지 나타내다가 또 매수를 좀 돌아서긴 했었죠. 그런데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이때까지 원래는 그 연말까지 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도를 가져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산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청산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국인의 뭐 매도세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고요. 현재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외국인이 선물만 갖고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외국인이 현물 쪽에는 크게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외국인의 선물이 조금 뭐 매도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면은 현물 쪽으로 그 시장도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쪽, 그 외국인에 대한 선물 매매에 대한 쪽이 워낙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남자 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5분 두 남자 리포트 바라보기 진행하겠습니다. 예, 두 남자 리포트 바라보기입니다. 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경제TV 제가 나오는 시간대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 바로 전 시간에 지금 나오셨던 분이죠. 박지원 연구원님이 바로 전 시간에 한국경제에서 이제 리포트 바라보기. 박지원의 제목이 종목 터치. 예, 박지원의 종목 터치죠. 네. 예, 박지원의 종목 터치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는 역시 그 환경에서도 밀어주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지금 이영철 씨 답 나왔습니다. 네, 다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닮았다. 들은 얘기까지.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훨씬 더 슬림해서, 보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 종목 터치 시간대 세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웅진 코웨이하고, 코웨이죠? 이제 코웨이하고 강원랜드, YG엔터 이 세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박재현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최고의 종목은 오늘 그 리포트 바라보기에서, 네. 리포트에서 말씀해 주셨던 제일 마음에 든다라는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강원랜드를 좀 좋게 보고 강원랜드요?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거기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요. 종목 자체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요즘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은 상향 조정을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 좋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그 부분이 충당 부채로 반영됐기 때문이고,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증권사들이 이때까지 가져왔던 그런 컨센서스에는 맞았다라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이 어찌됐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증가가 됐고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일반 테이블이 4%, 그리고 슬롯머신이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좀 부정적인 면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요. 그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테이블에서 나타났습니다. 4분기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1%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 테이블이 68대, 68대가 증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가 감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놀 곳은 많아졌는데 사람이 덜 왔다는 거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아직까지 그 68대가 증설이 된 부분이 그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2014년 상반기 중에 정부가 제시할 계획이 있죠. 매출 총액 제한 금액 확대 가능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증설된 68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운영되지 못하던 이 일반 테이블이 앞으로 그 상황이 없어지고 테이블이 전부 다 운용이 되게 된다면 테이블 이용객 수도 물론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드로백, 사람들이 칩을 바꿔가는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2014년 카지노 드로백, 이용객 수 모두 한 10%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긍정적인 면은 역시 이제 슬롯머신 쪽은 워낙에 좋은데요. 작년 6월 달에 한 400대 정도가 추가된 이후에 드로백이나 또 홀드율 모두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롯머신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나 증가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 2013년 안 좋았던 해였지만 그렇게 안 좋았던 해가 있다라는 것은 또 기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덕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부 정책으로도 매출 총액 제한 금액을 확대하게 된다라면 2014년부터는 이용객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강원랜드를 보니까 지금 보고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10군데 이상, 한 10몇 군데의 보고서가 나왔고 대부분이 이제 매수 의견인데 뭐 중립도 있네요. 지금 보유도 있고 중립도 있고 증설 효과보다는 뭐 시가 배당률에 주목을 하자 뭐 이런 뭐 내용에 대한 쪽도 있는데 강원랜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자주는 안 가시고요. 네. 강원랜드 가면은 조금 이제 실망하는 게 네. 예전에 이제 카지노에 대한 환상,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제 카지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앉아서, 네. VIP룸을 못 가니까, VIP룸을 못 가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배팅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가면은 좀비들이 많죠. 시장 분위기가. 예. 거기 뭐 시장 분위기에, 지금 이제 그 슬롯머신 어디 안 돌아간 거 있나 하면 이제 오셔서 이제 동전 넣고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락시설이라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비중이 평일날에는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그쪽만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테이블 증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이 따라붙지 않았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딜러분들 있죠. 딜러분들을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도는 얘기가 영종도에도 네. 지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강원랜드에겐 정말 좀 재앙에 가까운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강원랜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하게 이제 카지노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가족이 다 가서 놀러 가고 아빠는 카지노 가고 엄마들은 애들이랑 이제 스키장을 가거나 이제 온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락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훨씬 더 온 가족이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강원랜드보다는 여전히 저는 해외 카지노 이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박지원 연구원님께서는 GKL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요 세 개 중에서 네.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비슷하니까 네. 이쪽이 낫다, 강원랜드가 낫다. 오늘 뭐 보고서가 뭐 강원랜드가 나왔으니까 강원랜드 들고 나오셨지만 네. 어느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강원랜드를 더 좋게 봅니다. 강원랜드를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로는 이제 해외를 받는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일본 쪽 관광객들의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네. 최근에 엔화 약세가 좀 둔화되면 좀 네. 올려나요 다시? 일본인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미샤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미샤도 보게 되면은 미샤가 중국 매출이 5%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중국 매출이 5%밖에 안 되는데, 이제 중국인, 일본 쪽 매출이 높았던 거죠. 근데 미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치고 못 가는 게, 네. 지금 박지원 연구원님의 말씀대로, 일본 관광객에 대한 감소, 이것이 좀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리포트는 제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되는 리포트, 이거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예전에도 LG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약간 좀 시세가 깨끗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갭 상승이 나와서 양봉을 뽑기도 하고 개파락이 나오는 날 음봉을 아예 밀어내리는 이런 모습이라 개인들이 이제 매매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인데 8가지 이유가 되는지 지금 보고서가 19장이나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8가지 이유라고 해갖고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점이다. 당연히 확대해야 될 시점이니까 나왔을 텐데 LG 디스플레이도 SK 하이닉스처럼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제 사이클릭한 영업이익 구조에서 이제 기저적으로 플러스 조단위 흑자에 대한 쪽을 연속적으로 좀 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단위의 영업이익 흑자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가 지금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북미 지역에 대한 유럽 경기 회복 당연히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겠죠.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름에 또 한번 우리가 광란에 또 흥분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라질 월드컵이 지금 대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포츠가 이벤트가 지금 LCD TV에 대한 수요를 견인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중국에서는 상반기에는 절전형 가전보조금 정책 종료로 인해서 지금 둔화가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인데 여전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고 있다. 이게 왜 투자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서 역시 또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이 아이폰을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폰의 화면 크기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화면 크기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같은 이제 그 LCD 기판 내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 면적이 그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가 되겠고요. PA-2 지금 그 공장, 페이즈 2 공장에 대한 라인 감가상각이 종료가 됐다. 라인 감가상각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적에서의 월 1,300억 규모의 지금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LG전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LG전자의 약세와는 달리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준은 좀 바닥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글쎄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중에서 여전히 저는 그 SK 하이닉스가 좋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라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재현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대 그 여전히 반도체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 디스플레이 쪽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을 좀 더 좋게 반도체 쪽이 좀 더. 네. 예, 반도체가 여전히 더 좋다라는 거는 스마트폰 오늘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스마트폰 4분기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 이런 게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둔화되는 문제보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아까 디스플레이 같은 면에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리포트를 요즘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벤트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긴 좀 어렵다.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물론 있겠지만 그게 네네. 무슨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실적에 어느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디스플레이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은,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시장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4분기,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했다. 9,080만 대.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4.3% 정도 출하량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뉴스가 과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라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최대 이제 그 모바일 이동통신사죠.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이 그 15날 코드 그 LTE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쪽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출하가 지연되는 이제 그런 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4분기 출하량이 좀 지연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더라면은 이런 이슈는 좀 노이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4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소매 판매량에 대한 쪽은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이 포화가 됐다 뭐 이러는 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 작년에 3억 9천만 대가 팔렸고요. 올해는 4억 8천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우리 시장에 보급된 스마트폰 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중국 시장에 보급돼야 되는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연간 약 8억 대 전후. 그러니까 8억 대에서 맥시멈으로 보게 되면 9억 대까지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8억 대 전후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쪽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해진 그 뉴스로 인한 중국 시장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둔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오늘 그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언급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KH바텍이 있었죠. KH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시장에 의해서 조정에 대한 쪽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갤럭시 S5에서 과연 메탈 케이스에 대한 쪽을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럭시 S5의 메탈 케이스 채택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의 벤더 전략상 한 업체에게 물량을 모두 몰아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최소 투트랙 전략 이상에 대한 쪽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일부는 중국 업체에게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대만 업체에게도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약에 삼성의 갤럭시 S5가 메탈에 대한 쪽을 채택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KH바텍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지금 그 태블릿 PC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내외장재, 지금 내장재에선 브라켓이라고 하죠. 이 브라켓도 역시 알루미늄 케이스에 대한 채택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시기에는 강원랜드하고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원랜드하고 LED 디스플레이 이 두 개 중에서 네. 여전히 강원랜드입니까? 네, 강원랜드를? 네. 그러면은 코웨이하고 네. 그 강원랜드 중에서 그 강원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또 뭡니까? 코웨이도 요즘에 아주 좋던데요. 신고가 갱신하고. 좋죠. 예. 근데 코웨이는 사실 거기에는 제가 나쁘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어서 그냥 강원랜드를 고른 것 뿐이고요. 코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코웨이도 충분히 좋은 요소가 많습니다. 코웨이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날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국은 본토 내에서 미세먼지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코웨이가 진출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잡았던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중국 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코웨이가 지금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 공기청정기에서의 독점적인 위치, 그리고 또 요즘 매트리스 이렇게 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또 노리고 있죠. 이런 걸로 했을 때 국내외 전부 다 이제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코웨이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토피 얘기 이런 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 아들이 큰아들이 그 아토피, 둘째 아들도 이제 알러지가 다 있어서 저는 아토피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 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시장에서 환기에 대한 쪽, 저도 이제 그 공기청정기 제품만 벌써 한 3대 이상 써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만 한 5대 이상 써봤는데, 글쎄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기청정기가 놓고 쓰실 때는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필터를 딱 뜯어보게 되면 공기청정기가 일을 하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공기청정기 사놓고 내가 지금 모시고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면은 그게 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 좀 더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코웨이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중국은 렌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직접 이제 그 무역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중국은 렌탈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에서 물건을 깔아주게 되면 들고 도망간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렌탈 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코웨이 같은 경우는 직접 물건을 좀 아마 팔아야 될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는 좀 다른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마 매출액에 대한 쪽을 증가를 시키는데 코웨이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남자의 리포트 바라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코너 진격의 전문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격의 전문가 코너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루키 뉴 페이스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 바스트릿 전문가를 만난다라는 코너에서 늘 이제 비슷한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시던 분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정말 신규 전문가, 제가 키움에 지금 종사할 때는 보지 못했던 이 전문가분이 오셨는데요. 성함이 윤호정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호정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그 연예인분이 나오셔갖고 약간 꿀려 우리가 마스크가 둘 다. 예, 그렇네요. 예. 카메라 이쪽으로만 잡아주시고요. 예. 아니, 그 윤호정 전문가님, 네. 진격의 전문가로 올라오셨어요. 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라고 예. 또 겸손까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매매,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물렸던 종목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매매를 잘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렸던 종목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매매를 잘 하셨습니까? 매매에서 올라왔고요. 매매에서 올라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3분의 1은 저희 회원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이 좀 올라왔던 거. 3분의 1 그런 건 먹어줘야죠. 네. 시장 올라갈 때 또, 올라갈 때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분의 1은 가지고 계셨고, 나머지 이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요즘의 시장이 뭐 대형주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는 좀 돌아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셨죠? 일단 가장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괜찮은 가격에 매매를 했거든요. 2월 5일 날 1630원부터 매매를 했던 게 그게 좀 자연적으로 올라오면서 그게 좀 수익률이 좀 보탬이 좀 된 것 같고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예,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저기 공개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1900만 깨면은 레버리지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러면 레버리지 1900을 깨서 레버리지를 샀다. 그럼 기술적 시그널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은 상황 판단에 의하셔서 매수가 들어간 건가요? 2월 5일 날 사실상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콜투매가 나왔거든요. 콜투매가 나왔다? 예. 옵션 쪽에서? 예. 콜투매가 나와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정도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 뛰쳐나갔겠구나 생각을 해서 매수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약간 IT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갤럭시 S5 관련해서 나노스라는 종목을 이제 블루 필터 관련된 종목인데요. 블루 필터요? 예. 블루 필터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화소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색의 잔상 같은 거를 좀 없애준다는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렌즈에 들어가는 거. 이번에 갤럭시 S5 해상도가 나는 또 FHD면 끝일 줄 알았더니 더 올라갔어요? 예, 1,600만 화소에 그렇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아마 최근에 나노스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이 상당히 깊었는데 아마 좀 반등을 그래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특징 포인트. 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특징 포인트. 예.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 지표가 보조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보조 지표 어떤 지표죠? 예, 상관관계를 이용한 지표입니다. 상관관계를 이용했다? 예. 무슨 상관관계를 이용한 겁니까? 가격과 기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지금 키움증권 HTS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호정 전문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하우는 비공개. 아니요, 뭐 맛집 비공개는 아닌데요. 예.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일본 건데 네. 일본의 N 증권사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2학년 전문위원님이 지금 미아리 차트스쿨 가 계시죠? 예. 농담이었고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타이밍을 좀 많이 잡아봤는데요. 네. 예, 요거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루멘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나노스도 그 시그널에 의해서 그 매수 타이밍이 선정이 된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루멘스 같이 이렇게 뭐 이러한 그 유형의 종목도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간 이유가요. 이게 이 추세가 추세가 더듬죠. 이성원 앵커님하고 하니까 말을 더듬네요. 아무튼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단기선이 지금 더듬을 때마다 끝나고서 한 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했던 것들이 좀 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패턴이 바닥에서 돌아가는 시그널도 잡아내고 지금 보니까 시그널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에 대한 루멘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추세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두 종목에 대한 정반대되는 스타일에 대한 종목을 잡아냈단 말이에요. 시그널이. 그만큼 지난주에 이 시그널이 많이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그널 살짝 비법 조금만 힌트 좀 줄 수 없을까요? 활용법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우리 윤호정 전문가님이 그 방송을 통해서 나랑 같이 방송에 들어오게 되면 뭐 몇 시에 정해서 시간을 정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내가 만든 시그널을 공개시켜 주겠다. 만약에 그거를 갖다 잘 모르시면 같이 들어오셔라. 뭐 준회원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방송. 이런 거 아마 시간 좀 만드셔갖고 해주시면 우리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살짝 비결 공개 그리고 활용법 살짝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상 이것은 지표를 설정을 이제 교육을 좀 받으셔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군요. 제가 이걸 또 서식이나 이런 수식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회원이 되시면은 누구나가 이제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 심층적인 강의는 3월달에 준비가 지금 3월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지표가 뭐 100%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트레일링 스탑을 이용해가지고 또 하단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좀 하면서 했던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선물 옵션 얘기해 주셨으니까 키움증권에도 보게 되면은 그 돌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는데. 아직 안 해보셨어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그거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시그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시그널을 갖다 드려도 또 그 맞는 구간이 있고, 안 맞는 구간이 있고, 또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칼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잘 쓸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써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 활용법을 좀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그 해피투게더인가? 그거 보면은 그 이름 올라가잖아요, 음식들. 그 시그널 이름 정하셨어요? 이 시그널 이름은 있습니다. 랭크 콜러레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어렵다. 이제 순위 상관 지표라고 합니다. 순위 상관 지표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RC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엇과 무엇이 얼마만큼 상관성이 있느냐를 이제 가지고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피어슨의 스피어만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지표인데요. 뭐 이것은 가격과 기간의 그 밀접도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순위가 지금 과거 대비 얼마만큼 침체권에 있느냐 아니면 과열권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거래량은 안 들어가 있고 오직 가격과 기간이라는 것이 날짜와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면서 이 가격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침체권에 들어갈 만한 구간이라고 인정을 해주는지 뭐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지표가 사실상 이 파생시장에서 이제 FX 차트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차트다 보니까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주봉을 위해서 만들어낸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군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이제 일봉과 분봉에 관련되어서 이제 면밀히 좀 보게 되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편에는 머릿속 한편에는 이것은 언제든지 시그널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본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으면은 결국에는 기계적인 도움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어떤 그 기능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지표를 만드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 지표를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예. 지금 6개월 전부터 이거에 예.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야간공방에서 한지는 지금 약 한 2개월이 좀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좀 빛을 발하나요? 이 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지표가 사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틀리겠지만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2개월 정도 이제 사용을 하셨으니까 아직 점점점 이제 그 진격의 전문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월간 전문가, 그리고 이제 그 연간 전문가, 베스트 전문가로도 아마 등극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매수 시그널을 불러주는 그런 지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 시그널을 불러주는 종목들은 상당히 그 시그널들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매도 시그널 있습니까? 매도의 원칙이 있나요? 네, 이제 매수를 할 때도 이제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과열권에서만 안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물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침체권이라 하더라도 그 종목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흐트러져 있다고 하면은 좀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이 과열권에 들어가고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더 이상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매도 혹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자제하면서 오히려 시각을 바꿔서 지금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이것만 찾고 있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현대위아를 언급을 드렸거든요. 현대위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기아차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요. 네네. 현대위아가 이때 그 1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구간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침체권에 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결국엔 여기에서 엔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동차 업종이 추가적으로 하락만 안 한다면은 바닥은 나올 것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공개 녹화를 해놓고 이제 여러분도 한번 보셔라. 우리 채널 K 거기서 보시게 되면 공개적으로 녹화한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도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빛을 발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그 패턴이 네. 과열권에서 단기선이 침체권까지 빠르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단기선이 빠르게 침체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만 천원 구간이 되게 되면은 얘가 일봉에서 딱 보니까 침체권에 들어가면서 모든 지표가 이평선을 깨버렸지만 얘는 극심한 침체권이기 때문에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염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NC소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얘는 단기선이 과열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2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다시 한번 재공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계속 종목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목하고 계속. 단기적으로 너는 과열권이니까 중기적으로 얘는 일단 좋게 보되 눌림 몫시에 보고 뭐 이런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이스버디님께서 지금 보게 되면 윤호정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이 올해 들어서 좀 바뀌었다. 시황과 지금 이 지표를 이용하고 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이제 아무래도 만년 새내기 이제 꿈을 찾는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진경희 전문가 벌써 우리 또 설날부터 칩니다. 설날부터 칩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운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윤호정 전문가님이 일단 또 운이 따라주고 있다. 새해 운이 따라주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 윤호정 전문가님의 이 지표 좀 상당히 좀 신뢰가 되는데 좀 더 방송 스케줄 한번 잡히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네. 방송 스케줄이 잡히는 좀 네.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표 보니까 저도 지금 혹하는데요. 상당히 좀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또 너무 많이 또 공개하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여정 전문가의 앞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진격의 전문가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계속해서 이 베스트 전문가 코너에서도 지금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야, 제가 아까 오프닝을 할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 지난주에 한 6천 계약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해갖고 지금 시장에 대한 살짝 좀 변화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이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200계약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앞에서도 아까 우리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현물 쪽에서는 오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두 손을 놨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해서. 네. 우리 기관에 계시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는 거. 또 외국인들 또 선물 트레이딩 또 이렇게 하시니까 네.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패턴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저는 지금 외국인들 16주 연속 지금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 이제 포지션을 좀 풀어내는 건지 기관에서 보는 입장 어떻게 지금 트레이딩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각은 네. 어떻습니까? 현재는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말로 그냥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고 있다? 네. 그냥 좀 싸면은 샀다가, 좀만 네. 올라오면 더 팔았다가. 약 올리는군요. 네, 약 올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 FWS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의 매매 기법이 추세 추종 네. 기반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추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렇죠. 흐름이 나타나야 이게 방향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이제 따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추세를 지금 추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약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게 이제 좀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해지는데 구재산 KB 클래스 대표 지금 대표님께서 1,900포인트 정도는 바닥이다. 네. 지금 은행주 자동차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은행주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FWS에서 바라보는 네. 지금 시황 지금 이제 시황에 대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이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FWS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힌트 좀 조금만 주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우려에다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돈들도 나가고. 근데 이미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많이 사라졌고요. 근데 일단 주식에서 극단적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게 종종 반대로 이제 반등의 신호가 되기 바로 직전 단계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에도 그랬고 2011년 8월에도 그랬고 이 자금 이탈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그 자금 이탈에 대한 징후를 또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엔화 같은 경우도 요즘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화 쪽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2010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 8월 이때랑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지지 레벨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FWS에서는 시장 간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요. 예. 지금 당장 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요. 예. 일단 미국에서 자신들의 정책이 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완료가 돼야 네. 우리나라에도
그게 수혜를 좀 옮겨올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걸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랫방 윗목이 따뜻해져서 아랫목도 따뜻해질 수 있는 시기가 그때 가야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수혜가 점점점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뭐 좀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만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추세를 확실히 형성을 해줘야,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 추세를 예측을 하고 발바닥부터 잡아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세를 형성하고 갈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 더 늦더라도 추세는 확실히 나온 이후에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시장에서 이제 그 1900포인트를 잠깐 이탈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여기를 좀 바닥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죠. 시장이 뭐 추세대도 많이 도달했고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한 1900 정도면은 뭐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것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판단을 아예 안 한다? 네, 안 하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맞출 필요는 없는 거다. 확인이 되면 그때 행동을 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행동을 하자.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이 그 추세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추세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그 FWS의 매매 스타일이 지금 같이 지금 보게 되면은 추세 추종 매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로 그러면은 그 이번에 좀 지난 3년 동안 수익률 괜찮았습니까? 뭐 쉽지는 않았던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스타일이 헤지펀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헤지펀드 스타일이요? 네.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중기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혹은 요즘은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밀고 있는 거는 뭐 증권주나 건설주를 밀고 있긴 한데요. 뭐 경기가 좀 돌아갈 때 좀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또 대형주들 함께 섞은 포트를 가지고 가는 데다가, 혹시나 이제 좀 추세가 하방으로 잡힐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선물 쪽으로 해서 해지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상방으로 튼다면 그때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상당히 매매를 투자 전략 자체가 이제 되게 가변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를 많이 취하시는군요. 궁금한 게 건설주는 지금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증권주를 들어간다. 증권주, 좀 남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에서 지금 증권주를 사는 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요 세 종목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대신증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배당주라고 하죠. 그 배당에 대한 쪽을 노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증권도 이제 갈 만큼 갔다,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배당을 따로 노리고 투자를 하진 않고요. 배당은 아니고? 네, 이제 갈 만큼 갔다라고 이제. 밑에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 정도면 다 왔다라고. 증권주, 증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너무 힘드시고요. 2006년도, 7년도가 참 좋은 그런 후시절이었는데, 그런 후시절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증권 업종이 참 안 좋다. 뭐 삼성증권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뭐 다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권 업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문사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WS 투자 스타일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지금 선물 매도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수익률 시장 수익률 대비 비트 많이 했습니까? 뭐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아무래도 홍보하는 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홍보하는 장에서는 아무래도 방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이 뭐 0으로 멈춰 있어도 저희는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뭐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또 그걸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서 뭐 비트 할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고 이런 FW에서 랩 상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서 랩 상품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정확한 이름. 이름은 없는, 잘 모르시는데. 현대증권에 있는. 현대증권이요? 키움증권에도 좀 오다 좀 주세요. 현대증권에만 오다 지금 넣으시는 거죠? 제가 힘만 있습니다. 예. 나중에 되시면, 우리 키움증권에도 좀 오다 좀, 매매 오다도 좀 주세요. 네, 예. 왜냐면 키움증권도 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네.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늘 강조시켜드리는 제약 애널리스트. 네. 최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제약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키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스팟 시황이라고 해갖고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스팟으로 기관에게 보내주듯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또 이렇게 많은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관에는 아마 더 좋은 내용들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키움증권도 많이 좀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이슈 한번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네. 오늘 오전에 짚어주셨잖아요. 네. YG엔터의 유상증자. 글쎄요. 저는 돈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요. 예. YG엔터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데, 물론 이제 엑소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YG엔터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 대금, 유상증자 대금이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유무상증자를 이제 동시에 가져간다. 최근에 그 주가를 관리하는 스타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유무상을 동시에 때려요. 네, 유무상을 그쵸. 동시에 때려서 이제 그 충분히 주가가 이제 그 가치가 희석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해주고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피해를 좀 줄여주면서 유상증자를 같이 가져가서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래도 YG 사옥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옥을 신축합니까? 내용이 뭐죠?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제 YG 사옥하면은 이 사옥 중에서 이제 가장 최고로 쳐주고 있는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사옥이나 아니면 뭐 연습실, 뭐 이런 쪽이나 뭐 하여튼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한다는 게 이번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무상증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불안한 점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뭐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가 한 30% 되죠. 1주당 0.3주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대 주주인 이 양현석 씨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는 합니다. 합니까? 네, 하는데 참여하는데 돈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을 일부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기존의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2013년 4분기 실적은 또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4분기에도 뭐 엔화가 계속 약세였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13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YG 패밀리죠. YG 엔터테인먼트의 기존 가수들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이 안에서 그 G드래곤만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2014년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존 가수들의 활동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배우 쪽으로 요즘 좀 많이 넓히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합니다. 차성원 씨도 얼마 전에 YG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예, 아니 지금 그 타블로도 YG죠. 네. 어제 보니까 그 애기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YG 출신들이 다 잡고 있더만요. 거기가 요새 유인나 씨도 또 유인나 씨도 YG로 갔습니까? 연예인들 섭외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유상증자 하셨는데 양현석 대표님이 주식 팔지 말고 담보 대출 받아갖고 유상증자 들어가면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현석 대표님 주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키움증권 애용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서 아마 그 증자에 참여하시기는 것보다는 주식담보대출을 만약에 통해서 하신다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해봅니다. 예. 주식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출 받아서 하시면 좀 더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쪽에서 그 투자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PSK가 넘어가는 거 봐서는 뭐 요즘에 글쎄요, 제가 그 요즘에 언급하게 되면은 좀
승률이 안 좋습니다. 대세 공대생 이승원이라고 불렸는데 대세에서 지금 쪽박으로 지금 바뀌려는 그런 순간인데 PSK도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주식들 원희가 EPS, PSK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유진테크까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미세화 공정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V낸드 쪽에서 이 V낸드와 관련돼서 이 미세화 공정이 쉽지가 않다. 그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지금 페이즈 2 지금 제 2단계죠. V낸드 2단계 공장에 대한 확장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다. 사실 무근이다.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그 당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퍼뜨려서 주가를 하락으로 밀어내서 만약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쪽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단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루머에 좀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그 루머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CJ ENM에서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밑으로 역시 밑으로 조정을 만약에 우리가 막말로 얘기를 해서 밑으로 조작하는 놈이 있고 위로 조작하는 놈이 있더라면 위로 조작하는 놈은 그래도 몇 명이라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밑으로 조작하는 놈은 자기 빼곤 다 나빠요. 그죠. 그거는 조금 더 안 좋은 질적으로 더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루머에 삼성전자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루머가 한번 돌게 되면 차트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트에서 거래량 실리고 음봉 실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기술적인 조정을 좀 이용해서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시황이 좋다라면,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돌파가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토크 배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지금 우리 그 두난자쇼 게시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남자쇼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 방송 녹화한 거를 네. 또 이 채널K를 통해서 그 생방송으로도 송출이 되지만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녹화해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한 1,500명에서 1,6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네.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시청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 시청자 그 팟빵에 올려드리는 두남자쇼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게 되면 생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만약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은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우리 또 그 수요일에 또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전지현 그 스트래티지스트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쪽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남자쇼 쪽뿐만 아니고요. 또 자매 방송이 있습니다. 딱 한 종목이라고 팟캐스트가 나중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시멘트주가 네일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시멘트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 시멘트 가격 단기 인상 소식에 단기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건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단기도 아닌 2년 내내 지속적인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요 통일대박과 관련돼서 시멘트주를 언급을 했던 우리 이규찬 기자가 금요일 날 나오죠. 금요일 날 이규찬 기자와 함께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190 복집님이신데요. 포스코 몇 번째가 아니라 몇 회째 고생입니다. 갖고 가도 될까요? 포스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포스코 차트가 안 나와서. 포스코 차트가 안 나와서. 포스코 그 FWS에서 네. 원자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시황, 여전히 소재 쪽,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포스코를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예. 포스코 말고 그러면?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아니면 하이스코?
저희는 일단은 건설주랑. 건설주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군요. 예, 지금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물량에 대한 쪽을 현대제철로 이제 많이 이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과거하고는 달리 포스코 어차피 철강이라면은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아니면 현대하이스코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뭐 그 FWS에서 얘기하시는 건설주, 뭐 두남자 쇼를 통해서도 이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 쇼커버링 포지션에 대한 쪽이 좀 풀리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죠. 5개월 연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 뭐 어찌됐든 그 선거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피터문님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혹은 제가 안 된다라면 다른 전문가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FWS 투자자문에 박재원 연구원님 출연해 주셨고요. 많은 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